Do you see yourself and are you committed to still being the chief executive of Tesla in 5 years' time? Yes. No doubt about that at all. No, I might die. 테슬라 성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떼놓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저는 지속적인 발전들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이 회사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시점에 오퍼레이션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이제 넥스 CEO가 될 수 있는 건데 체계가 사실은 없어 보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독립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진짜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펀더멘탈 기술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면 지금 중국 외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의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루닷 AI라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강종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반도체 전담하고 있는 김창국 파트너라고 합니다. 일단 뭐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의 주요 위기 요인이 좀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네, 센터장님 먼저. 지난 한 달 전에는 좀 안 좋았단 말이 타당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한 달 이후에 대단히 좋아지고 있죠. 주가 부분에서는. 물론 1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제가 테슬라 알고 난 이후로 가장 최악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후에 수익률 비교하더라도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판매 실적은 대단히 좋지 않은 실적인 거 분명하고요. 또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정책 참여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이나 유럽에 대단히 강화됐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모델 Y의 이 페이스리프트로 주니퍼로 라인을 체인지하면서 생기는 있는 일종의 오스본 효과일 수도 있고, 또 램프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생산 중단에 의한 판매가 좀 부실했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의 실적이 좋지 않게 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또 내려갔고, 또 4월 초 여러분 다 아시는 리버레이션 데이 이런 관세 전쟁이었던 시작들, 이런 것들이 또 거시 정책 상황에서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장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1월 말과 이번 2025년 1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컨퍼런스 콜 그날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1월 말에 있었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PDF 데이터가 발표되자마자 주가가 좀 내려가다가 일론 머스크가 하고 CFO가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엔 그런 최악의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컨퍼런스 콜 그 이전에 있었던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순간에도 주가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일론 머스크와 CFO가 컨퍼런스 콜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 애프터마켓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은 앞으로 일어날 6월에 있어서의 자율주행의 어떤 로보택시 부분이라든지 또는 저가 모델 차량의 상반기 출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들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분명하게 1분기 그리고 2분기 상반기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4월을 부정적인 상황에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테슬라 주가로 본다라면 이것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많이 반영된, 멀티플이 더욱더 많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이후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악재가 일단 좀 선반영되고 호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반영될 것이다라는, 그래서 좀 긍정적 전망을 좀 내놓으셨는데요. 예, 저는 이 테슬라의 그냥 펀더멘탈에 대한 걸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으로야 부침이 있지만은 이게 기술적으로 얼마나 완성된 차이냐, 그리고 다른 차 대비해 얼마나 차이를 가지고 오겠냐, 로보택시 또한 다른 차들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혁신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이나 아니면 리더십 측면의 전면적인 어떤 펀더멘탈한 붕괴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박사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이제 뒤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복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 실적이나 주가 측면에서 다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오게 될 것 같다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사실 그
리더십이 좀 독특하잖아요. 브랜드에 영향을 좀 미치거나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요인 아닌가요? 투자자 시장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서의 허상도 만들고 투자도 끌고 다니고 하는 게 이제 이 인플루언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의 리더십 스타일이 사실은 요즘 혁신적인 기업들의 리더십 스타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를 보아도 CEO를 주변에서 딱 20명의 그냥 핵심 그 리더들만 직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하라면 해라 라는 방식으로 본인이 모든 철학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딱 믿을 만한 20명만 놓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약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미국의 브로드컴도 그렇고 대만의 TSMC도 그렇고 이제 조금 더 어찌 보면 약간 독재자스러운 리더십들이 지금 기업의 혁신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우리 게 개발도상국 시대의 어떤 리더십이 좀 미국에서 좀 엿보이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 리더십은 분명히 리스크 위험 요소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CEO의 활동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하는 걸 넘어서 정치적인 영향에 발을 디디고 있고 그래서 자국 내의 또 정치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럽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정치적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대단히 큰 대중적인 저항들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치게 과한 저는 정책 개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게 기관 투자자들 대다수가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를 도지 예술 빨리 좀 무게중심을 테슬라로 요청했던 거는 좀 정당한 요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적절한 수준의 프레셔는 저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하나의 수사학이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도지에서 조금 발을 떼고 테슬라 경영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지에서 발을 떼야 될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수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1년에 150일 이상을 일할 수가 없는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했고 나머지 기간에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챙기기 위해서 또는 반나절이라도 챙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도지에서 한 발 물러서야 되는데 또 그런 식으로 또 묘사를 하면서 잘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사실은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까지 해서 신뢰를 또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테슬라의 성장에 있어서 물론 창업을 일론 머스크가 한 건 아니지만 테슬라 성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떼놓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없다고 그래도 애플은 지속 가능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없더라도 테슬라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저는 지속적인 발전들을 또 팀 쿡이 애플에서 해냈던 것처럼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본 궤도에 즉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우리는 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전기자동차에서 AI 컴퍼니로 AI 로보틱스 컴퍼니로 옮겨감에 있어서 아직 그 옮김이 시작되고 있지만 새로운 출발들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일론 머스크의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AIN 로보틱스 컴퍼니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때까지는 반드시 일론 머스크가 리더십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과도한 정치적 개입에 대한 좀 선을 좀 넘는 부분은 조금씩 본인이 좀 수정을 좀 해야겠다는 좀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쉽지 않죠. 사람들이 한번 미워지는 건 금방이라도 다시 좋아지는 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브랜드 비호감에서 호감 넘어가는 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장기적인 숙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어떤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로 이걸 극복해 줘야만 하는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서 지금 2인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많죠. 테슬라 AI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옮긴 이제 이 사람 이름 못 외우지만 중국에서 테슬라를 총괄했던 사람 이런 사람도 되게 프로덕션을 총괄하고 있고 독일 사람이지만 테슬라의 모든 자동차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건실하게 그래도 물론 대단히 높은 레벨들이 자꾸 자리를 바꾸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AI를 총괄하고 있거나 옵티머스를 총괄하고 있거나 자동차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거나 또 프로덕션 가장 중요한 거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신경 쓰는 것이 이 프로덕션 프로세스라든지 프로덕션 라인을 되게 신경 쓰는데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실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팀 쿡이 스티브 잡스 이후로 애플을 책임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던 사실은 존재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다라는 것은 특히 스티브 잡스는 살아있는 생전에 한 번도 중국 공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관리했던 사람에게
애플을 넘긴다는 건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놀라움으로 받아들였지만 충분하게 잘 해고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좌우되는 기업이 반드시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이미 테슬라가 많은 궤도를 펀더멘탈에 있어서 AI라든지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이 부분들은 이미 큰 결정이 나 있고 이거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리더십의 어떤 결정력들 이건 대단히 순간순간 중요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어떠한 패스는 그 경로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Do you see yourself and are you committed to still being the chief executive of Tesla in 5 years' time? Yes. No doubt about that at all. Well, no, I might die. 약간 애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이미 후계 구도를 만들었을지 아니면은 BOD에서 그냥 요청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큰 변화를 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사람이 죽고 나면 이 회사를 누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를 프로큐먼트를 했던 사람이 사실은 왜 필요했냐면은 회사의 전체적인 시스테매틱하게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체계를 그대로 운영하고 유지했을 때 크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면 빵꾸나지 않게 운영할 수 있는 누가 적임자냐가 팀 쿡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궤도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물러날 시점에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느냐를 보면은 시스테매틱한 회사가 갖춰져 있고 그때는 오퍼레이션을 잘 챙기는 사람이 이제 넥스 CEO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사실은 없어 보이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아직 그 단계 가기 전 단계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갖추어지는 시점까지는 좀 위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그 변화들. 로보택시 이제 출시도 앞두고 있고 테슬라에 대한 주가가 일단은 장기적 관점에서 좀 여전히 좀 매력적인 수준인지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파트님? 펀더멘탈 기술과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하면 그리고 뭐 중국이 넘어올 우려를 일단은 트럼프가 막아주기까지 했으니 전체적으로 그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박사님 잠깐 얘기하셨던 핵심은 비전 원리로서의 이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를 계속 추구할 수 있고 이게 원래는 모빌아이가 추구하던 방향성을 테슬라가 이겨버린 거고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운행에 대한 데이터를 얼마나 누적으로 모아놨느냐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중국 외에는 경쟁자가 없으니까 매력적인 주식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기업 밸류에이션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는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가 독립적인 펀더멘털을 어떻게 진짜 입증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즉 수익 모델로 어떻게 전환하는가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거시경제적인 변수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미국의 신용등급이 막 갑자기 추락을 한다든지 국채 금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건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전체가 안 좋아지면 테슬라도 같이 안 좋아진다는 거 이번에 무역 전쟁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100% 좋아진다는 보장 자체를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도 분명히 영향권 레이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100%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중장기를 어떻게 보냐 1년으로 본다면 12개월로 본다라면 12개월로 물론 3, 4년 뒤는 아주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12개월로 본다라면 벌써 내년 봄이잖아요. 금방 오잖아요. 12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을 보실 때는 저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위험성은 분명히 경제적인 위험성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지금 신차 모델이 원래 6월에 판매가 시작이 되는 거면 사실 지금쯤이면 벌써 신차 모델이 예약 접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약 접수가 못 들어갔을 때 그거를 로이터도 보도를 했고 테슬라도 얘기한 것은 무역 협정이 되면서 중국에서 들어올 물건들이 못 들어와지면서 생산이 좀 늦어졌다고 분명히 테슬라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로컬리제이션이 돼 있어서 프로덕션 로컬리제이션이 돼 있어서 미국에 생산되는 건 90%를 벤더를 다 미국이나 멕시코나 캐나다를 쓰더라도 10%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게 못 들어오면 여러분 칩 몇 개만 못 들어와도 코로나 때 겪었잖아요. 전 세계 있는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거든요. 아주 단순한 칩인데도. 그런 것처럼 밸류 체인이 하나가 병목 현상이 발생해 버리면 전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면 중저가 모델에 테슬라가 공개한 모델에 LFP 배터리를 썼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LFP 배터리는 아직도 여러분 30%의 추가 관세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지금 30% 합의했고 뭐 147%에서 30% 내렸지만 그럼 플러스 60%예요. 그럼 60%의 관세를 내고서 CATL에 만약에 배터리를 들어와서 중저가 차량을 미국에서 만들려고 했다? 이건 못 만드는 거죠. 가격이 그냥 그만큼 60%가 배터리 부분이 물론 가격이 계속 저렴해지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든지 그래서 중저가 차량의 출시가 계속해서 이 거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출시가 지연된다든지 또는 내놨는데 뭐 소비자들이 전혀 뭐 살 생각이 없다든지 별로 일론 머스크 미워서라도 안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저는 지금부터는 작년 7월달에 일론 머스크가 2024년이었죠. 2024년 7월달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간다는 건 정말 그건 미래 비전이었고. 이제는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가 2025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이거를 전환시켜줘야 되는 것은 2026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과 2026년에는 대단히 좋은 모멘텀들이 앞으로 예고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에는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여전히 거시적인 상황들, 국제 무역 간의 국제 질서의 이러한 지오폴리티컬한 갈등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주요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도 참 볼 때마다 좀 놀라운데요. 그 BYD 같이 이제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의 수준이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추격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무서운데 테슬라가 이 중국 업체들의 경쟁 속에서 비교 우위를 좀 계속 가져가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2024년 1월이었죠.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 2023년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차에 대해서 각국의 보호 정책이 없을 경우에는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이 붕괴될 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중국의 전기차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배터리를 만들고 거기에 카 인포테인먼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능력들 최근에는 자율주행 능력까지도 대단히 쫓아오고 있다는 거고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한국에서 자꾸 갈라파고스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볼 때 뭐 전기차가 캐즘이다 이런 단어는 전 세계 한국 언론 외에는 사실상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다 빠져 있다 보니까 시장을 저는 넓게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중국은 압도적인 EV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유럽은 저렇게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EV의 전체 판매의 신차 판매에서 15% 18% 차지한다는 건 대단히 놀라운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8%에서 10%대로 이제 10%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서서히 전기차에 대한 브리저는 붙어가고 있고 이제는 백도는 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전기차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EV 시장이 요즘은 EIV 시장이라고 하죠. Electric Intelligent 베이클이라고 해서 즉 AI가 붙지 않는 EV는 자동차로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즉 ICE에서 그러니까 인터널 컴버스션 엔진에서 EV로 넘어갔고 EV가 EIV로 넘어가는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중첩되면서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대단히 의미 있는 자율주행이죠. 그래서 대단히 앞서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걸 유일하게 지금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지구에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밖에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폭스바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18년부터 소프트웨어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개발자 무려 6,000명을 뽑으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자율주행을 준비하는데 그것을 실패해서 작년에 리비안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잖아요. 결국은 자국에서 그것들을 실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현대기아차가 지금 자율주행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토요타가 자율주행에 앞서가는 것도 아니고 혼다라든지 뭐 일본의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에 어느 정도 실적을 냈거나 GM도 지금 포기한 상태고 포드는 진작에 포기했고 스텔란티스가 자율주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유일하게 메르세데스 벤츠 정도가 레벨 3를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제한적인 그 레벨 3 외에는 사실 중국 기업과 테슬라가 유일하게 지금 자율주행에서 경쟁하고 있고 분명하게 그것은 비아디가 뭐 일부분에서는 뭐 테슬라를 추격했다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팩트는 자꾸 이제 비아디는 중국은 이제 전기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통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수 전기차로서는 물론 몇천 대밖에 안 되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2024년까지는 판매량에서 앞섰고요. 하지만 2025년에는 충분히 비아디가 추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몇 대를 더 파냐는 이제는 중요한 경쟁이 아니라 이미 중국이 앞서고 있다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미국에서 중국 차에 대한 100% 관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사실상 수출 금지잖아요. 비아디는 더 많이 미국에 수출을 했을 거고
공정한 경쟁을 했다라면 테슬라는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 차는 BYD는 미국에 수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불공정 경쟁 속에서도 이렇게 쫓아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자꾸 반중 정서로 자꾸 중국 제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잘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뭐 여기서 어떻게 격차를 내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차량에서는 격차를 내기 되게 어려운 조건이다. 여기서는 결국은 자율주행에서 얼마만큼 격차를 버려내는가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지. 자꾸 중국의 추격이 중국은 이미 앞서고 있어요. 앞서고 있는 선진 자동차 생산 기업이라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 앞으로의 부분은 자율주행 소프트 영역에서 인텔리전스 영역에서 얼마나 이 경쟁들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두 가지가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규제 측면이잖아요. 하나는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은 모두 다 법규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특히 레벨 3부터는 OEM이 내가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OEM 티어 1, 티어 2, 티어 3가 모두 다 나는 문제가 없다. 문제 없게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다 보니까 행정처리가 너무 많은 거죠. 심하게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상대적으로 좀 완화해 주는 거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경쟁사의 기술을 침해했을 경우에 우리나 뭐 선진국들에선 다 특허권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또 관대하죠. 국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쓰고 있는 기술을 빠르게 가져와서 모방하고 내보내도 이걸 가지고 수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으로는 전면적 경쟁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서로 더 경쟁하기 위해 차별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국은 빠르게 따라왔고 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이죠, 사실. 일단 워낙 내수 시장도 큰 데에다가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완전 시장 경제에서 작동하는 그 원리들이 어느 정도 좀 묵인이 되고 가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기간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일종의 좀 편협한 시각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도 말씀하시는데 일단 중국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단연 세계 1위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고서 우리가 전략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아직 중국차가 별로 안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타봤기 때문에 이게 간접적으로 보는데 직접적으로 겪고 싶으시면은 로봇 청소기를 사보시면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 옛날에 집도 그걸 쓰고 있거든요. 앞으로 중국 전기차가 계속적으로 이제 독주 체제를 구축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AI가 없는 전기차를 우리는 피처폰이라고 부르고 AI가 있는 전기차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르고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할 때 피처폰은 판매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이미 자율주행을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끼리도 지금 아직 이제 100여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지만 중국 정부도 얘기하고 있죠. 20개 미만으로 줄어들 거다. 원래 한 2,000개 있었지만 지금 100개로 줄었고 100개가 다시 20개 미만으로 줄 거라는데 그 20개 미만을 줄이는 기준이 뭐냐면 자율주행 능력 없는 애들은 시장에서 아웃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서비스를 결합시키는 EV 기업체만 중국에는 생존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독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하얼빈 이상의 그 위도에 있는 데는 정말 겨울에 춥더라고요. 마이너스 40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이라든지 전기차의 파워가 40%대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60%가 날로 손실 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이 중국에서 유일하게 전기차의 보급률이 가장 느립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국에 있는 4개의 대학교에서 각종의 R&D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기업들 다 있고요. 리아우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자기가 차를 몰고 거길 지나다니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서 왜냐하면 겨울에 극한 기온이 40도, 마이너스 40도를 기록하는데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어요. 중국은 이미 그 시장도 들어가기 위해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학습 곡선, 그러니까 러닝 커브가 확실하게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 이걸 저희는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지금 넘버1 자동차 시장이잖아요. 판매 대수로는요. 이거의 50%를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있어서 통계가 좀
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전기차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상하이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 베이징 가서 운전 잘 못하고 베이징에서 운전 잘하는 사람 상하이 가서 못한다고 할 정도로 중국은 도시별로 운전의 기술이 정말 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엄청난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도전인데 이거를 극복한다는 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중국이 규제로서의 어떤 교통 안전보다는 기술로서 이러한 교통에 대한 도로의 안전성들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막강한 사실은 그러니까 성장의 이 잠재력들을 키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부스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중국 기업들의 성장의 궤도는 이미 탄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기업들 특히 지금 공화당이 지난주 금요일 날 초안을 내놓았던 보조금의 철폐, 뭐 테슬라에게는 뭐 큰 타격이 없다고 일론 머스크 계속 우기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은 테슬라에게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극복할 수 있겠죠. 저가 모델을 내놓는다든지 프로덕션 코스트를 계속 줄인다든지 혁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GM이나 포드라든지 스텔란티스에 있는 미국 기업들인 크라이슬라우 집은 저는 대단히 큰 타격을 받을 거고 우물한 개구리로 계속 키우지 않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자국 산업을 갖다가 자꾸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 공화당의 이번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이미 독일에서 본 거잖아요. 독일에 있는 자동차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에 있는 폭스바겐, 아우디를 포함한 포르쉐를 포함한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저렇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전기차로의 전환에서 적절하게 전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기서 저렇게 쓴맛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뭐 2025년 1분기 때 좀 반등을 했어도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일지 계속해서 성장할 곡선을 그릴지는 아직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유럽 시장이 이 자동차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전기차 전환에서 실패한 거고 아예 자율주행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이러한 상황들. 이것이 지금 처참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의 토요타나 혼다나 이런 기업들도 전환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죠. 나머지에 있는 레가시 시장에서 어떻게든지 1등 해먹고 있는 거지만 저것이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전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흔들린다,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흔들린다, 미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 이거는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 판의 주역에는 테슬라가 길은 열었지만 그 중심 축은 강력한 축은 중국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그 완전 자율주행 이제 기술이 FSD 버전 14 기반 이제 로보택시가 올해 6월에 이제 오스턴 등지에서 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이게? 출시는 예정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다양한 간접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일론 머스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도 6월달 시작을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문서에 분명히 6월에 오스틴에서 하겠다라고 텍스트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기업이 공신력 있는 약속을 한다는 건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간접적 증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 테슬라 직원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스틴 차량을 연습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또 오스틴에서 약 300명 정도의 운전자들이 고용이 되어서 감독하에서 사실상 무감독을 전제로 해서 안전요원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러면서 지금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러너스 포밋이라고 해서 임시 허가증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 안전요원이 안 앉아도 될 수 있으려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받기 위해서는 최선의 마일수를 모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 모았다 그래요. 그걸 제출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는 완전히 이제 심지어는 안전요원이 없이도 이 자율주행이 그러니까 비감독이죠. 비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로보택시를 이제 호출하고 하는 것을 우버를 통해서 예를 들면 웨이몬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 테슬라 앱에서 할 생각인데 벌써 앱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아직 활성화는 돼 있지 않았지만 개발자들이 뜯어보니 그 코드에 차를 부르고 내리고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리고 그리고 비상 이머전시 스톱을 누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그록스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그록스리를 통해서 차량에서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코드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오스틴 시정부의 TF팀도 오스틴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꾸렸고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서하고 만약에 사고가 냈을 때 훈련도 했고 뭐 이러한 모든 징후들이 6월 달에 어떠한 로보택시 시작을 저는 지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위 로봇데이가 8월 8일 날 하려다가 10월 7일로 연기된 것처럼 2달 연기되는 사건은 뭐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의 핵심은 또 이 안에 들어가는 AI 칩일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본인들이 고객사들, 그러니까 OEM들로부터 반도체 칩의 수주를 받는 게 보통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으면 개발 기간에 테스트 한 1, 2년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나올 차잖아요. 네. 그럼 10년 뒤에 나올 차가 기본이죠. 뭐 짧게 페이스리프트를 고려한다고 해도 5년 뒤의 차들인데 아직까지도 레벨 2 플러스나 3까지만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 얘기는 4, 5를 아직까지는 고객사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되죠. 10년 뒤에 나올 차 혹은 5년 뒤에 나올 차들이 4, 5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2 플러스 3에 머무른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도 이제 BCG 내부 전망에는 4, 5가 대충 한 2027년이 되면은 한 5% 정도는 이제 점유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3년 전쯤에 전망을 했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아까 캐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만 뭐 쓴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불신과 불편함과 등등이 가져오는 효과들 그리고 나서 이제 4, 5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동시에 접목을 하면서 조금 더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건가? 그러면 상용화가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논쟁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윈터 겨울이 있었다라는 것은 명확하고요. 자율주행이 겨울이 있었죠. 알파고가 나올 때 이미 웨이모는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그때 자율주행이 진짜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 전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도 2018년에 2년 안에 자율주행은 완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뭐 그다음에 웨이모, 포드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버도 자율주행을 시도를 했었죠. 하면서 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느낌들을 막 주고 있었죠. 현대자동차도 막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 기업이죠. 모바일 아이가 다 그 칩들이 뿌려지면서 이 모바일 아이로 자율주행이 될 것 같고 테슬라도 초기에 모바일 아이를 썼었죠. 이러다가 사실은 자율주행이 실현되지 않으면서 셀프 드라이빙 윈터가 분명히 왔었고 일부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이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의 웨이모를 보면서 이러한 것에 봄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얼음이 깨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웨이모의 데이터를 보면 뭐 구글이 발표하는 데이터이긴 합니다만 작년 7월에서 8월 정도는 주가당 10만 건의 유료 결제가 일어났어요. 올해 2월 달에는 20만 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4월 달에는 25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주당 25만 건이니까 4월이면 100만 건이 유료 결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점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웨이모라는 것은 차량이 지금 3,500대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3,500대에서 그래도 한 달에 100만 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수용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 사실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다르죠. 물론 문제가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로보택시가 화웨이라든지 바이두에서 진행이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폴로고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레벨 뭐 이걸 3로 해야 될지 레벨 4로 해야 될지 레벨 5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리아우터라든지 뭐 사고는 났지만 사람까지 죽는 사고가 나왔지만 샤오미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있었던 2016년, 17년, 18년에 있었던 2010년대 후반하고는 분명히 다른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봐야 될 것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버전 12가 나왔던 2024년 1월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엔드-투-엔드 AI라고 해서 그 전에 이제 룰 베이스로 어떤 운전에 대한 규칙들을 인간이 개발자들이 다 입력을 했다라면 이제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운전의 규칙을 찾아내는 방식 이것이 엔드-투-엔드 AI라고 하는데 이걸 처음 2024년 1월에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테스트는 2023년에 하고 있었죠. 이거는 데이터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H100만 풍부하게 있으면 또는 뭐 이걸 블랙 옐로 표시하든 뭘로 한다라면 퍼포먼스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흔히 말하는 스케일로가 만약에 타당하다라면 저는 타당한 어떠한 발전 속도가 예측 가능한 발전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는 2024년에 전환을 했고 그래서 FSD 버전 11과 12가 큰 차이가 나는 거고 특히 13 오면서 대단히 안전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13에서 바로 이번 오스틴에서 작동될 거는 14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봐서 14인데 이 14까지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는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이런 타임 인터벌들이 좁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의 완성도는 좀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이제 이 수사학이 변한 거죠. 과거에 일론 머스크는 이 자동차 사고가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이걸 꿈처럼 얘기하고 비전처럼 얘기하면서 마치 이게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했는데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워딩이 바뀌죠. 인간보다 안전한 요즘은 레벨 3냐 레벨 4냐 레벨 4, 5냐 이런 단어를 테슬라는 우선 쓰지 않고요.
그런 것 자체 구분은 그냥 학자들이 엔지니어들이 하기 위한 구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제도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벨 3부터는 제조사가 사고를 책임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그러니까 지금 비감독은 무조건 제조사가 책임지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수사학이 바뀐 것은 인간보다 10배 안전한, 100배 안전한, 1000배 안전한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지금은 100배 안전하다고 테슬라는 스스로 그러니까 광고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사실일지는 데이터를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래서 6월 달에 테슬라의 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웨이모의 어프로치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쓰고 있는 레이더나 라이다를 갖춘 어프로치는 대단히 비용이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어프로치이고, 그 다음에 또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어려운 이러한 문제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즉 물론 중국은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이 레이더나 라이다를 통합시키고 있고, 웨이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제규어에서 아이페이스를 사갖고 와서 다시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개조하고 있는 방법이니 이것은 대량 생산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테슬라의 어프로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잠재적으로 판매된 모든 차량에서 동일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완전히 시장 접근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업데이트하지는 없을 거라고 보고,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는 2027년, 2028년 정도에서나 모든 차량에서, 테슬라에 판매된 차량에서 이 비감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별도의 허가를 받는 로보택시는 미국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테슬라는 이 차량을, 로보택시에 쓸 차량마저도 매스 프로덕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모처럼 특수한 차량을 수입해서 구매해서 개조하는 작업 없이도 그냥 일반 차량의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전혀 변화 없이도 할 수가 있는 이건 특별하게 로보택시로만 제공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저는 낼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면은 상용화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지금 벌어지는 일이 로봇 인더스트리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좀 유명해진 로봇사들이 대부분 하는 게 뭐냐면은 로코모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점프를 하고 뭐 백덤블링을 하고 하는 것들을 시연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조립 공장에 들어가서 내가 조립을 하는 것들을 일부 보여주거든요. 근데 로봇이 어려운 게 매니플레이션, 손으로 하는 동작은 되게 어렵고 점프하는 거 오히려 쉽대요. 근데 점프하는 걸 보여주면 사람들에게는 되게 크게 각인이 돼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요. 로봇이 굳이 점프할 일은 없을 텐데. 그렇죠. 평소에. 그래서 정작 공장에서 들어가서 이제 작업하는 모션들을 보여줘도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몇 배속으로 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공장에서 나는 이제 상용화에 다다랐어요 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R&D 단계인 거고 펀딩을 위해서 좀 보여주는 약간의 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자율주행 로보택시로 돌아오면은, 로보택시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닐 수 없어요. 특정 지역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그 나라의 교통 표지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상용화의 정의를 뭘로 볼 거냐? 그러면 저는 좀 보수적으로 이 차가 나왔을 때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최소한 한 국가 내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어야 본격적인 상용화 아니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안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레벨 4에서 5 사이까지는 가야지 실제로 구동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웨이모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아직까지도 공장에서 이 로봇이 양산에 투입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냐. 그래서 상용화라고 저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용화의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센터장님 좀 다른 다른 생각인데 저는 또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수용성이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비자들이 분명하게 유료 결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한된, 흔히 말하는 특히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오펜스 전략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의 특정 지역은 이거는 예를 들면 HD 지도 작업이 안 돼 있다. 이런 데는 아예 지오펜싱을 쳐놔요. 그래서 차가 그리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완전한 상용화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당한 지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6월 달엔 테스트만 하겠죠. 7월 달도 저는 테스트만 할 거라고 봐요.
8월 달에 예를 들면 몇 대를 푸는 겨우 20대 푸는 거잖아요. 이건 R&D죠. 예를 들면 이번에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하는 거는 10대에서 20대 사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R&D죠. 이게 무슨 상용 서비스예요. 20대 푸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9월 정도 돼서 몇 대를 푸느냐를 대단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9월 돼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 정도의 안정성 정도고 수용성 정도면 좀 더 풀어도 되겠다. 근데 가장 보셔야 될 것은 거기서 경쟁하고 있는 건 우버란 말이죠. 우버가 하루에 지금 오스틴에서 주행되고 있는 차량이 3,300대에서 평균 3,500대 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뭐 100대를 푸느냐?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보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한 100도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대를 풀었다. 2000대를 풀었다. 그러면 완전히 우버가 디스럽션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면적으로 한 도시에서 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붕괴시키면서, 왜냐하면 우버보다 비용이 지금 테슬라의 발표에 따르면, 테슬라를 아직까지는 홍보성이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우버는 보통 마일당 2달러에 3달러의 비용이 든다라는 거고 테슬라는 1달러가 든다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고객들에게 받을 비용도 깎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은 대단히, 그 시장도 확장되겠지만 비용이 예를 들면 택시비가 갑자기 우리나라도 50%로 절감되면 그 택시를 타는 것처럼 우등을 모범을 안 타는 것처럼 그 분명히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버가 어떻게 붕괴되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상용화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의 잠재력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2025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는 아마 테슬라도 2026년부터 만약에 그 수준의 기술이 올랐다는 전제 조건에서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뭐 테슬라의 계획은 내년에 50개 도시예요. 뭐 50개 도시에서 얼마나 전면적으로 이거를 치고 갈지. 그러나 차량에는, 일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방법과 주법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특정 주에서 되더라도 다른 주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에서 다른 주로 넘어갈 수가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통부도, 연방교통부도 발표했던 것이 Framework for Self-Driving이라고 해서 셀프-드라이빙 카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짜겠다, 페더럴 프레임워크를 짜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서 가능하면은 주정부의 교통규제와 연방정부의 교통규제 자율주행 관련된 것을 좀 단순화시키고 통합시키겠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미국 교통부 같은 경우, 연방교통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자율주행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교통법은 여러분 주법이잖아요. 미국은 주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연방은 연방도로에서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방이 그렇게 정하더라도 우리 식으로 하면 각 주에서 헌법소원 걸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판결해주기 전까지 우리는 못 받아들여 하면은 이거 실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특정 주만 몇 개만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단히 제도적으로 또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택시는 특정 도시에서 시티별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각 시티별 택시업처럼 진행 사항은 저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웨이모가 지금 5개 도시에서 문제없이 작동되고 물론 작은 사고들은 있어요. 작은 사고들은 있지만 작동되고 있는 걸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이 보시기에 그 중국 쪽 자율주행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중국은 뭐 이번에 모카의 그 리아우토 이것 때문에 지금 지난 주말에 한국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죠. 뭐 그거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모든 유튜버들이 지금 자동차 전문 평가자들이 다 지금 중국 가서 지금 열심히 자율주행을 타보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는 현대자동차 뭐 기획실에 있는 분들도 요즘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가서 자율주행을 타보라 그러면서 중국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놀라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 정부가 예를 들자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면 우한이라든지 뭐 몇 개 도시 같은 경우 자기네들은 자율주행의 도시가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특수 도로도 만들고 있고 뭐 엄청난 지원도 해주고 있고 뭐 사고 나도 그냥 달리고 뭐 이런 뭐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저는 매우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제 두 가지가 경쟁을 하죠.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처음으로 레이더 라이더 없이 테슬라랑 똑같이 우리도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가는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겠다고 해서 샤오펑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리아 오토 같은 경우에는 레이더 라이더 없는, 하지만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레이더 라이더를 부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글의 웨이모처럼 거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 눈에 잘 드러나지 않게 조그맣게 저렴한 라이다를 차에 지금 부착을 하면서 보조 장치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시브하게 대규모 실험들이 이루어지면 데이터에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있고 누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노이랄 네트워크 이펙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술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들은 되게 높고, 지금의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지 최소한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지 미국의 언론들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뭐 독일의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고, 한국의 언론도는 보다는 한국에는 이제 모카가 열심히 여러 번 체험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중국의 자율주행 수준은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 1월 말에 자신들이 분명하게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업을 공식 선언을 했죠. 그래서 중국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대단히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하면서 영구 목적으로 상업용 목적이 아니라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모바일아이 중심에 있었던 이런 자율주행을 포기했다라고 또 선언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대단히 자율주행에서 한국을 앞서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